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똑같이 행동할 거야. 제우스의 번개, 내 살을 찢어보라 그래. 그 천둥으로 내 심줄을 끊어보라 그래. 나를 지옥 구덩이에 쳐박아도 나 절대 죽지 않아.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 우리 교수님이 요 제우스랑 프로메테우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주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에서 제외된 자의 관계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버전을 우리가 찾는다고 그러면은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첫 번째 사람을 꼽히는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일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비춰보면은 민주주의가 막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귀족 또는 왕족의 세력이 묘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아이스킬로스의 평소의 정치적인 태도라면 저 이야기에서 제우스 편에 서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프로메테우스 편에 서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 이제 딜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싸울 때 프로메테우스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민중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민중들을 위해 싸우는 민주투사로 그려질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모든 문학 작품은 현실에 대한 미메시스다. 즉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 작품은 아이스킬로스가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을 앞에 놓고 저 작품을 올렸을 때는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기의 정치 철학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점에서 그 당시의 정치적 갈등이나 상황이 저 작품에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가인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둘의 관계는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에서 소외된 자의 그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당시로 가면 그런 귀족적인 기득권 세력과 새롭게 권력을 형성해가고 막 번성해가는 민주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저 얘기를 그냥 저 있는 대로 저는 이제 자식 사랑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살았던 무슨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막 수천 년 전에 막 구전과 기록을 전해 내려왔던 그 판본들에 제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정으로만 저는 접근을 했는데 지금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신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막 지금에도 막 연결되고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래서 이탈리아 문화에서는 저희 아이스킬로스 이 작품 덕분에 이렇게 권력과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메테우스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런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고서 봤었는데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딱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저렇게 그런 고통을 받는 거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인 걸까요? 그건 정말 작품마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3세기 요때까지만 해도 인간을 만든 창조주는 프로메테우스다 이런 얘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의 철학의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2세기 그 사이에 인간을 만든 게 프로메테우스다 하는 얘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인간을 제우스가 만들거나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싸울 이유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러면서 프로메테우스 인간 창조설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 메타모르포시스.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신성한 흙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흙이 하늘 천상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밑에서 만든 거여서 맨날 이렇게 시야가 아래를 내려간다고 그런 식의 표현도 있고. 저는 여기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제우스가 화가 난 게 프로메테우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인간 때문인 건지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은 그 둘 다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에서 프로메테우스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다는 거로 우리가 가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제거하고 싶은 또는 제압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니까 그의 전략은 프로메테우스를 직접적으로 뭘 하기는 어려우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다는 둥 또는 재물을 속인다는 둥 이런 제우스가 분노할 만한 일을 하게끔 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저렇게 코카소스 산에 묻고 인간들은 벌한다 이런 얘기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인간들의 잘못에 대한 제우스의 분노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로 한번 가보면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자꾸 불어나는 인간들이 무거워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거워진 인간들이 사악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대지의 여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 좀 쓸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제우스가 화난 이유는 자기가 만든 인간이 그 자기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대지의 여신을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도 있고 할머니의 힘든 그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불로 그 이들을 태우려고 했으나 거긴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는데 이게 다 태워버리면 산에는 요정도 있고 샘에 요정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열기가 하늘에 올라와서 신들도 괴롭다. 그러니까 불은 안 되고 물로 하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트로이아 전쟁이나 테베 전쟁 이런 큰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든다. 요 두 가지가 그 문헌에 남아 있긴 하죠. 교수님이 이렇게 각 버전을 말씀해 주시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버전만 읽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아닌데 또 이 버전을 읽은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이럴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화를 알고 있는 건 신화의 하나의 전통이나 이렇게 정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제목의 책도 사실은 없고 없죠. 구전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신화는 기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했던 거지요. 그때 상태로 가보면 신화를 가장 훌륭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지혜와 의미, 상징적 의미지 그게 구절구절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애초에 이제 의미가 원초적인 없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은 정말 문헌들을 꼼꼼히 보면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신화를 진정 어떤 방식으로 소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는 설 선생님처럼 듣는 사람들을 몰입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려고 전달하는 이게 저는 신화를 이해하고 접하고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하게 신화를 지금 접하고 계십니다. 맞아요.